하나, 둘, 셋. 제가 10년 전에 판권을 구입할 때서부터 드라마 판권을 같이 구입했어요. 영화는 약간 뺄셈의 이야기고 드라마는 덧셈의 그 이야기인데, 신과 함께 그 방대한 세계관을 영화로만 2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관을 한번 드라마로 펼쳐보고자 하는 게 최초의 저의 의도였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만들고 사실 그 원작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게 진기한이라는 주인공을 없애가지고 굉장히 많은 원성과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번에는 진기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빌런이 있어요. 진기한 변호사가 빌런을 회치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것들이 영화랑은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이 될 겁니다. 신과 함께 드라마가 방송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예산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 방송국과 플랫폼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하거나 그 두 가지 경우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컸죠. 왜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가 생기기도 했지만 영화 시장의 보완제로서 OTT 플랫폼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이 시대의 변화가, 또 플랫폼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건 거의 충격이었고요. 또 하나의 또 큰 변화는, 예전에는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화가 드라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영화인이야 라는 인식들이 강했다면,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를 같이 한다라는 게 이제 정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100m고 이제 드라마는 마라톤인데, 100m 잘 뛰는 사람이 어떻게 마라톤을 잘 뛰냐, 모든 게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잘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킹덤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DP든 그거 다 필름 메이커들이에요. 그 영화를 만드는 문법하고 드라마를 만드는 문법이 호흡은 좀 다르고 좀 길긴 하지만, 저 역시도 함축하고 압축하고 2시간 안에 이야기를 막 기승전결을 다 완결하는 게 오히려 힘들었지, 지금은 50분짜리 10개면 영화로 치면 한 4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습니다. 운이 좋은 거다, 세게 말하면 그냥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거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천년 만년 갈 거다라고 저도 이렇게 판단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이게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세계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 콘텐츠에 매료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고정관념도 없고 자막 보는 걸 불편해한다든지, 또는 자국의 어떤 콘텐츠만 소비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 만약에 이런 세계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충성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충성도는 30년, 40년 이상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의 약진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웰메이드입니다. 우리가 자기 복제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을 양산해낸다면 세계인들의 관심은 급속히 떨어질 건데, 지금 한국에는 이미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조금 놀랍고, 또 컨텐츠 운영자들도 놀란 게, 넷플릭스건 이런 데서 그런 컨텐츠를 세계 1등을 할 거라는 생각에서 픽업을 한 게 아니고, 장르물을 좋아하는 구독자들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택한 작품들이 전체 시장에서 1등을 해버렸거든요. 저희도 좀 충격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 OTT 플랫폼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제 장르 상관없다, 이야기 센 거 상관없다, 얘기만 재미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픽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국 컨텐츠의 외연을 넓혀주는, 우리도 이제 어떤 이야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소비자들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야,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 좋아할까? 이랬다가 지금은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잘 만들면 어떤 장르건 어떤 소재건 간에 지구촌 시청자들이 다 좋아할 거다. 이제 한국 컨텐츠가 확실하게 어떤 자기의 브랜드화되고 있다. 저는 이제 한국 컨텐츠의 약진에는 웹툰과 웹소설의 기여가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량 있고 영민하고 똑똑한 젊은 창작자들이 웹툰과 웹소설에 많이 지금 진출해 있거든요. 제가 독창성이 계속 더 확장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웹툰과 웹소설에는 어마어마한 장르물들과 어마어마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예선전을 거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서비스되는 웹툰과 웹소설 중에서 영상화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몇몇의 천재성을 가진 봉준호 감독이 됐건 황동혁이 됐건 뭐 한 명의 천재가 이걸 잘 만들지 못 만들지 사실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것들을 영상물로 만드니까 이런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웹툰과 웹소설에 진출하려는 젊은 창작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홍콩 컨텐츠가 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복제였거든요. 어떤 게 히트하면 아류작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식상하고 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웹툰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의 독창성은 계속 지속될 거다.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이엔드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 나머지 그 밑에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로컬이라는 조그만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시장으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거잖아요. 그럼 산업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제가 어떤 층위를 나눈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는 한국 로컬 시장도 이제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산업적인 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컨텐츠가 미국 컨텐츠 대비 가격이 저렴해서 한국 컨텐츠를 픽업을 했는데 한국 컨텐츠가 계속 성적을 내면 당연히 한국 컨텐츠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매력이 없어. 이제 한국 컨텐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 근데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컨텐츠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판단을 할지. 근데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컨텐츠의 가격에 캡이 씌워져 있어서 이거 이상 가는 거는 우리가 의미 없어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자기네 구독자가 얼만큼 평균적으로 소비하고 있느냐. 이 컨텐츠의 소비 시간을 우리한테는 공개하지 않지만 자기 내부적으로는 그 빅데이터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받는 월정 구독료는 똑같아요. 이게 뭐 미국 사람에게 받든 한국 사람에게 받든 그 월정 구독료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 컨텐츠가 만약에 소비 시간이 제일 높아. 그럼 미국 컨텐츠보다 훨씬 더 효용도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컨텐츠보다 우리 컨텐츠의 가격을 더 줘야죠. 너희 구독자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내가 미국 컨텐츠의 반값이어야 되니? 왜 내가 3분의 1의 가격으로 해야 되니? 그래? 그럼 나 디즈니 갈래. 나 HBO 갈래. 나 애플 갈래. 나 파라마운트 갈래. 지금 넷플릭스만큼의 경쟁력을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렇게 많고 걔네들도 보고 있는데 한국 컨텐츠는 비싸질 겁니다. 지금의 퍼포먼스를 뭐 한 3, 4년만 꾸준히 보여준다면 한국 컨텐츠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한국 플랫폼이 글로벌을 지향하겠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인데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그냥 저는 진흙통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계속 1등 하니까 우리 좋은 창작자들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 주고 우리 티빙을 더 키울 거야. 왓챠를 키울 거야. 웨이브를 키울 거야. 한국 콘텐츠만 가지고 한국 소비자는 좀 빨아들 수 있겠지만 글로벌로 가려면 한국 컨텐츠만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컨텐츠 잡아야 되고 거기 돈을 얼마를 쏟아부어야 됩니까? 만약에 웨이브 왓챠 티빙이 1년에 5조씩 쏟아부어야 미국 컨텐츠도 좀 수급하고 한국 컨텐츠 거의 독점하고 뭐 이러면서 해외 구독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5년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차라리 파라마운트를 사라. HBO를 사라. 물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못 사겠죠. 지금 뭐 넷플릭스 시총은 거의 삼성전자랑 맞먹으니까 넘기도 했었고 한때는. 그 전략을 쓰고 싶으면 HBO든 뭐 중간 거를 사서 그다음에 한국 컨텐츠를 거기다가 탑재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플랫폼을 글로벌 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막 쓰면 저는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컨텐츠 플랫폼들이 다 장벽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컨텐츠를 수급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IP를 플랫폼에다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작비를 다 그쪽에서 테이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OTT 플랫폼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다 감수하니까 모든 권리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창작자들을 모아서 메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가격으로 경쟁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HBO, 디즈니 니네 다 줄 서. 자, 우리 컨텐츠 다 만들었어. 그 대신 우리 이 이상 가격 안 주면 안 해. 그래도 미국 컨텐츠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데 스튜디오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한국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 펀드가 된다면 저는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대주의자다, 한국 무시하냐 그러는데 유력한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웨이브가 실른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넷플릭스로 가거나 디즈니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구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쿠팡 플레이에다가 내 컨텐츠를 탑재하겠다, 서비스하겠다 그러면 쿠팡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미국의 워킹데드 같은 게 웨이브나 왓챠나 티빙에 만약에 서비스를 하겠대. 그럼 워킹데드 제작자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 말고 웨이브, 티빙, 왓챠에 그 친구가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구독자가 많아요? 인지도가 커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 하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나 HBO나 디즈니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수급해야 되고, 그리고 구독자를 끌어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시장은 거의 포화돼서 이제 OTT 플랫폼을 지금 뭐 2.6개 또는 뭐 한 3개 정도씩 사람이 이미 기구독하고 있는데, 기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플랫폼을 선택을 하려면 기구독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매력적이어야지 거기에 구독료를 내고 구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컨텐츠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그게 한두 개 가지고 됩니까? 그러려면 컨텐츠를 계속 수급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맞는 전략이냐. 한국 컨텐츠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한국 컨텐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문제인데, 근데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이게 효과적일까?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든 컨텐츠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제작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다 내고 프로덕션 피까지 줘서 이익까지도 보전해 줬는데 그것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IP만 거론해서 그렇지 망한 것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그 제작비에 대한 위험을 지지 않은 작품이 다른 펀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장에다 딱 보여줬을 때 자기들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예전에 만약에 50억, 100억의 이익을 줬다면 그 다음에 500억 안 준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 1등을 할 컨텐츠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또는 뭐 오징어 게임처럼 이미 검증받은 전 세계 1등을 한 컨텐츠의 시즌2를 만든다라고 할 땐 시나리오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사로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걸 평가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난 차라리 국책 사업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금들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너희들에게 독점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줄게. 그 대신 이 IP의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야. 라는 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계약도 가능한 게 난 너랑 안 해. 시즌2는 내가 다른 미국 감독 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미국 배우들로 만들 거야.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비난은 엄청 받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IP 권리를 갖고 있으면 거꾸로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시즌1은 넷플릭스랑 했지만 시즌2는 디즈니랑 할 거야. 네가 돈 많이 안 주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넷플릭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 시즌2를 할 때는 우리랑 얘기해야 돼 라는 걸 최초 계약에서 전제를 하겠지만 그 대신 조건들은 야, 시즌1 보고 우리 조건은 그때 협상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갖고 있었으면 우리 경쟁력이 커진단 말입니다. 내가 넷플릭스한테 너희들 이렇게 성공시켜줬잖아. 니네 구독자 많이 늘었잖아. 그리고 너희들 컨텐츠에 대한 충성도 많이 생겼잖아. 시즌2 만드는데 우리한테 얼마 줄래? 근데 디즈니가 야 우리 더 줄게. 그럼 내가 넷플릭스 얘기했죠. 야 디즈니가 더 준다는데? 그래도 내가 너와의 관계가 있고 의리가 있으니까 네가 디즈니 정도만 맞춰주면 내가 너랑 할게. 그 넷플릭스 선택하겠죠. 이게 시장의 질서라는 겁니다. 내가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건 의리 없네. 배은망덕하네. 그렇게 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경계할 이유가 없죠. 돈을 만들어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뭐 넷플릭스한테 니네 앞으로 IP 뺏지 마. IP 권리 줘. 그리고 법제화할 수 있으면 그 FTA에 걸릴걸요. 통상압력이라고 아마 그 들어올걸요. 그거 뭐 어떻게 4인 간의 거래를 조폭 불러다가 어디 밀실에다 가둬놓고 너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어 한 것도 아니고 오징어 게임 예를 들면 10년 동안 한국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준 거를 넷플릭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창작권 보장해주고 돈을 줬는데 너 앞으로도 얘한테 IP 줘라고 하는 게 그럼 나 안 할래 니네랑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없고 통찰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여기다가 숟가락 얹지 마시고 대원을 만들어서 한국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면 되지. 저는 좀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하시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극장 사업자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설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았는데 이 와중에도 스파이더맨이 750만 원을 넘겼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프닝으로는 5등 안에 들었는데 최종적인 결과도 아마 10위 안에 드는 정도의 성적을 냈고, 일본에서는 역대 기록을 깬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코로나 시국에 개봉을 해서 일본의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올 상반기까지 좀 영향을 좀 받고 올 여름 시장서부터는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을 큰 화면으로 보세요. 뭐 지옥을 큰 화면으로 보세요라는 거는 예를 들면 관람료를 얼마를 받겠어요? 2시간짜리가 10,000원인데 그러면 거의 6시간이잖아요. 이거는 6부작이라고 하면 3만 원을 내면서 6개를 극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구독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거부감은 엄청 클 겁니다. 왜 크냐면 지금 평균 10,000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면 지옥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은 거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고작 한 편을 보자고 내가 3만 원을 내?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가격 저항감이 안 생기는데 비교 대상이 있어버리면 가격 저항감이 그냥 확 생기거든요. 그리고 30평대 거실 사이즈에서 86인치 텔레비전을 장착을 하고 거기다가 사운드바에서 요즘 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걸 야간에 불 꺼놓고 커튼 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젊은 소비자가 빅스크린에서 본다 그래서 내가 3만 원을 내고 가서 볼 것이냐,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서 오히려 이제 극장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는 훨씬 더 OTT하고는 장벽을 칠 겁니다. 앞으로는 극장용 콘텐츠와 OTT용 콘텐츠가 크게 변화할 건데 극장용 콘텐츠는 더 커질 겁니다. 더 블록버스터화되고 더 이벤트화되고 더 스케일이 커지고 더 기술적 시각 효과가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성이 강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이런 것들은 극장에서 꼭 봐야 될 콘텐츠로 인식이 안 될 겁니다. 제작 자체가 좀 줄어들 겁니다. 특히 뭐 저예산이라든지 또 중간급의 드라마성이 강한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OTT들이 다 소화해 줄 겁니다. 뭐 지금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400만, 500만 정도 보는데 실제 시청자들은 저희가 1,0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1,0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고 해도 또 기존 레거시 방송국에 충성도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일일 드라마도 보고 미니 시리즈도 보고 주말 드라마도 보고 막 이러면서 방송국의 그 드라마 시장이 확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좀 다르겠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불가 컨텐츠를 공영방송이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을 KBS가 방송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OTT 플랫폼을 더 선호하지, 왜냐면 이건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날 안 불러주니까 내가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거지 난 한국에서 1등만 할 거야 라고 목표 삼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메이저리그 가서 거기서 나도 추신수가 될 거야, 유현진이 되고 싶어지 뭐 나는 한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야구 선수로 남을 거야 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속내가 그럴까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명제고 가치잖아요. 네, 저는 뭐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역사라는 건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정말로 간첩을 미화했고 우리 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시놉시스만 보고서 이걸 아예 그냥 방송을 하지 말아라라는 청원이 막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창작자들이 스스로 검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역사를 왜곡했다거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면 시장에서 그거 도태돼서 기획자들이 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다른 시각을 한다면 이게 정말로 이게 더 큰 부메랑으로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해서 그것들을 종식시키는 그런 게 돼야지, 아예 그냥 너희들은 이런 거를 방송하거나 상영하면 안 돼라고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얘기한 거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저희 창작자들이 역사를 함부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내는 건 이미 이제 모든 창작자들에게 저는 큰 경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가 영화나 뭐 드라마를 만들면 뭐 유튜버들이 저희 영화를 막 분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비난하는 경우 많거든요. 저희는 그거 다 감내합니다. 그거는 창작자의 숙명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거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이걸 도태시켜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모두에게 아픔이었고, 이게 자기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건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건 영화계를 분열시켰던, 그리고 영화인에게 거의 트라우마를 갖게 해줬던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신념이고 철학이고 그분들의 가치관이니까 저는 이론을 달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근데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암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자칫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는 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영화인들은 블랙리스트 상황이 다시 재현돼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 뭔가 이득이 있어서 저렇게 지지하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의도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번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뭐 저는 이해는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의 됨됨이나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박혁건 배우가 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포스팅을 올린 걸 보고 저는 되게 존중한다. 박혁건 배우 되게 용감하다, 용기 있다. 어떤 사람은 박혁건 배우가 자기의 신념을 밝힌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난 비난하지 말 게 아니라 존중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비난의 문제 영역이 아니다. 나는 프로듀서로서 그 친구의 연기자로서의 가치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 배우든 셀럽이든 뭐 감독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개인의 신념의 영역에서 누굴 지지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그건 정말 사회가 진짜 너무 낮은 거죠.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걸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지지했다가 일이 끊겼다 뭐 이런 불만들은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민도가 높아졌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반대되는 어떤 배우나 감독이나 뭐 그런 분들이 지지 선언하면 저 좋아요 누릅니다. 지금 학생 영화나 독립 영화나에서 여성 영화인들의 약진이 눈부셔요. 상업 영화가 우위의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이라는 건 결국은 주류 상업 영화 시장인데, 거기에 여성 영화인의 비중이, 특히 감독의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남성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영화인들이 여성 영화인들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같이 일을 안 하는 건가? 라고 하면 저는 그 비율은 없다고 봐요. 프로듀서 입장에서 100억, 200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데 감독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만들 수 있는 저격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지. 상업 영화는 정말 엔터테인한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성 영화인들이 만든 독립 영화나 학생 영화의 작품의 성향들이 뭔가 젠더에 대한 문제라든지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외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건 되게 유의미하고 되게 좋은 건데,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우리는 의미 있는,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혹시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 사회가 여성 영화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지금 일부 여성 영화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산점을 줘서 여성 영화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자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차라리 저같이 기득권에 있는 남성 영화인이 페널티를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제일 약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는 남자 지망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주장대로 여성 영화인들이 주류 상업시장에 많이 못 들어와 있는 거의 문제에 대한 피해를 이제 아무 기회도 받지 못한 남성 영화 지망자들이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남성 지망자건 여성 지망자건 둘 다 기회를 받지 못한, 둘 다 약자인데 약자 중에서 남성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공정하냐 이겁니다. 이건 창작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전제가 올바르냐 이거죠. 잘못 생각하면 저는 여성 창작자들을 되게 폄훼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떤 여성 창작자가 창작의 영역에서 우리가 남성보다 떨어지지, 우리가 뭐 더 열세지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맞아 우린 약자야 라고 할 여성 창작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남자 주인공이 더 맞는데 공정한 걸 위해서 갑자기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으로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아저씨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걸 차라리 여자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광해는 꼭 광해로 남자 주인공을 해야 되냐, 선덕여왕으로 해가지고 선덕여왕 때 여자 가짜 광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남성 서사가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의 숙명을 갖고 있는 거를 여성 서사로 바꾸지 않는다면 왜 여성 서사가 절대적으로 적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순서지,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약자와 약자의 경쟁인데. 영진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니까 여성 영화인들에게 기회를 해준다는 건 공적인 영역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 피해를 남성 지망생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성만의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여성만 지원해준다 해서 왜 그럼 남성 섹션을 안 만드냐? 남성들이 또 반대하는 애 있을 거예요.